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포항근해에서 진행 중인 한미연합 쌍용 상륙훈련에 미국 본토에서 직접 날아온 미국 해병대가 7년 만에 참여했습니다. 결정적 행동으로 명명된 이 훈련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습니다. 대통령 1호 거부권의 의미와 그 파장을 짚어봅니다. 동유럽 몬테네그로에 구속 수감 중인 테라 사태의 주범 권도영 씨에 대해서 미국 검찰이 먼저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권 씨는 여기서 대법원까지 가겠다며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본부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얘기해보죠. 이번 쌍용 상륙 훈련의 작전명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 행동입니다. 미 해군의 강습 항모전단이 해안으로 침투해서 한미 장병이 벌인다는 이 결정적 행동이 참수작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그 해석은 다기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아마 미국과 대한민국 안에서 그 우리가 이야기했던 참수작전이라는 개념 자체는 가지고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연한 의지, 그다음에 단호한 행동인데, 사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적의 중심부에 있는 최고의 타켓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번을 제가 바라봤을 때 다른 것과 달리 우리 대한민국 반도 영역 내에 가까운 곳에서 있는 주둔군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시에서 미 본토에 있는 항모를 움직였다는 것은 항모 전단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존재의 평면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모가 움직였다는 것은 그 미국의 전략적인 판단이 대한민국의 전쟁이 났을 때 유사시에 오겠다라는 판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른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핵 포기하시고 대한민국과 대화하는 게 김정은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펜들턴 기지, 여기에 주둔하고 있고 거기서 직접 날아온 미 해병 제1원정군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게 날아왔다는 것 자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아주 큰 의미죠. 왜냐하면 7년 만이기도 하고,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펜들턴 기지에 미국의 본토 해병대입니다. 그러니까 본토 해병대의 제1원정군이 왔다라는 것은 미국처럼 한국에 대한 방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미국이 안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이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경제와 산업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미국의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라 다름없다. 이런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라는 아주 명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외신들, 내신은 물론이고요. 취재 경쟁이 뜨겁습니다. 이 의미가 유사시에는 일본이나 괌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도 미군이 투입된다. 태평양을 건너 바로 온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로 봐야 할 것 같은데 북측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인트로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존재의 평면이 다른, 그냥 단순히 어떤 전략 폭격기가 하나 날아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신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 유사시에 대한민국의 위험을 얼마만큼 미국 본토에서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냐. 저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미일 공조가 탄탄하다면 제가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공조는 더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물론 북한과는 대화는 해야 되겠죠. 특히 북한에 있는 임산부라든가 아픈 사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저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런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북한에게 좀 더 강력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니까 물꼬리가, 그러니까 물의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정부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5년 만에 부활한 쌍용 훈련을 김정은이 가장 꺼려하고 또 이 두려워한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이 아주 비난이 맹렬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김정은 위원장이 싫어할 수밖에 없냐면 상륙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땅에 상륙하는 순간 아까 처음에 우리 승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참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 언론 매체들도 원수를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네, 북한 하고 말로는 원수죠. 예.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쌍용 훈련이니까 용이 두 개죠. 쌍용이기 때문에 워낙 이 작전의 의미가 깊다 보니까 북침 불장난이다. 네. 전쟁 공포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맹비난하고 있는데, 맹비난의 역설적인 의미는 그만큼 벌벌벌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뭐 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는 뭐 원수를 징벌할 것이고 뭐 불장난으로 정쟁의 공포를 야기하는데 북한이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핵실험하는 거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북한이 과연 대한민국의 자위권을 행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훈련을 과연 전쟁의 불장난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저는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항에 들어와 있는 니미츠 항모를 중심으로 한 한미일 합동훈련이 곧 전개될 거란 얘기도 있고요. 이 쌍용 훈련은 다음 달 3일까지 계속이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인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줄 것을 한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지만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실패가 예정된 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 핵심이 담겨 있다는 생각인데 승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쌀은 대한민국의 전략 물자라고 생각합니다. 쌀이 만약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지 않고 그 쌀을 다른 나라에서 다 수입을 했을 때 혹시 순간적으로 대한민국에 그 양곡이 없으면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그 쌀을 수입한 나라로 우리는 귀속될 수밖에 없고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쌀에 대한 정책은 매우 탁월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은 전략 비축 물자로 일정 부분 그러니까 비축을 하고 있어요. 비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법은 그게 아니라 쌀이 남아돌면 모든 쌀을 다 국가가 사들여야 한다. 이게 강제로 사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쌀을 얼마만큼 농민들이 생산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다 가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의무 매수죠. 예, 의무 매수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거지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사들인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과연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예산이 쌀을 사들이는 데 필요하냐 아니면 새로 우리 귀농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청년 어떤 그 귀농가 스마트팜 이런 데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한 총리는 실패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 양곡법 제2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결국 당정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크게 4가지로 이 이유를 들어서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4가지인데 상당히 시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인데 시장은 반드시 이제 공급과 수요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식량 안보 위기. 아까 성 박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뭐 특정 국가나 특정 곡물에 대해서 의존될 수가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미래 농업 투자 재원이 사라진다. 이 강제 수매를 하는 데만 매수를 하는 데만 1조 원이 들거든요. 1조 원. 그 막대한 비용. 네 번째는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실패한다. 일단은 시장에서 조정되고 그 나머지의 기능을 사실은 국가가 보조해 주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무한정으로 쌀이 이 공급 과잉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이 쌀의 제품 품질과는 상관없이 얼마에 사 이렇게 요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야의 극심한 대립을 빚었었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양권은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헌법 질서,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한다에 굉장히 막중한 예외를 지금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통과를 시킨다면요. 과연 그럴 만큼의 정책적, 정무적 이유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회의로 올라오기 전에 농해수위에서 논란을 빚던 모습, 또 법사위에서 또 논란을 빚을 때 조정훈 의원이 하던 얘기까지 저희가 봤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네.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재표결을 뒤집는 데는 민주당 의석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부권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건의를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표결에 들어가는데 국회 의석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석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반대하는 쪽에서. 예, 약 200석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정의당을 포함하더라도 그 부분은 힘들기 한 때문에 180석 안팎이죠. 재표결은 실제 이 재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찬성이 되기는 가결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희 정책엔 이슈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출연해서 이 개정안의 여러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정 장관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는데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농업인들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의무적으로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법제화하게 되면 생산이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줄어들어야 될 게 덜 줄거나. 그렇네요. 그 얘기는 소비는 계속 줄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잉량이 자꾸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매입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더 투입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밀콩으로 넘겨야 될 그런 면적도 사실은 쌀로 남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재배가 쉬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네, 정 장관이 저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이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일 경우에 앞으로 8년 동안 보관하는 데만 또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죠. 이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우리 그래픽에도 나오지만 한 1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게 보관비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아까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강제 매수가 되면 쌀의 생산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분명히 내가 쌀을 얼마만큼 생산하도록 국가가 그걸 무조건 담보해서 매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땅 짓고 헤엄치기에 어떤 쌀 농사가 될 수 있죠. 네. 농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법이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근본 질서에 분명히 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민들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기본적인 어떤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쌀을 생산하는 그 농민들이 그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그 농사를 함에 있어서 뭔가 세련되고 뭔가 이렇게 선진화된 기술을 조금 부과함으로써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네네. 꼭 그 쌀을 무조건 매수하게 된다면 저는 고수익을 얻고 있는 과일이나 다른 작물을 생산하시는 분들도 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오히려 농업시장의 태화, 농업시장의 어떤 과거로 회귀 정도가 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국가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청년 농민들 한 3,000명을 지원하는 새 지원이 이런 어떤 보관 비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청년 미래 세대의 직업에 대해서도 좀 한계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농민들은 다 이걸 반기느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농민들도 애초와는 달리 이거 시장 기능에 좀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고 농업 전문가들도 일각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라 재정을 좀 우려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재정도 있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농산물은 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시장 기능이 중시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작물 균형입니다. 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밀도 있고 콩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품목 농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농업인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네. 마지막으로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쌀이라는 특정 품목만 계속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식량 전체를 관리하는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농식품부 장관도 나와서 가루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변화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제시한 3.5% 기준 이게 정확히 또 통계적으로 짚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계산이 정확히 나오느냐 통계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게 쌀 재배와 관련돼서 이 땅 소유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제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과 겹쳐서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자, 결국 이 당정의 합의가 있고 또 대통령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결국 이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지금 높죠? 네, 뭐 사실 대통령께서 언제나 일성하시는 말씀이 하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부국강병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그 고민이십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멀리서 이렇게 대통령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발전해 주기 위해서 당신이 제1의 비즈니스맨, 세일맨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회의장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 지금 보셨다시피 이러한 반시장적인 어떤 행태로서 만들어져서 오히려 농민에게 역행할 수 있는 법이라면 농민을 보호할 수 없는 법이라면 오히려 네네. 그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모든 국민들이 다 대통령이 보셨을 때는 우리의 국민이거든요. 아까 쌀만 생산하는 분뿐만 아니라 콩, 밀, 네. 귀리, 그다음에 녹황작물 그리고 과일 생산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은 농민인데 그 쌀을 생산하는 농민만 보호하는 법이라면 어느 정도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 거부권 사용 사례가 됩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목적, 겨냥하는 곳은 뭐 이게 실질적으로 통과되리라고 법이 되리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죠. 여론전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야 정당은 또 정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4월 4일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봐라 농민도 안 챙기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리고
쌀 수매라는 것이 기존에 또 있어 왔던 건데 네네. 양국관리법에서 우리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이 법을 적용하는 건데 네. 그거 안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정말 민생 안 챙긴다. 이런 여론전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좀 깔려 있다고 정치적으로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이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 그렇죠. 네. 여기서 그런- 제가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혹시 일본 우리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 후에 굉장히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결단을 하셔서 그 강제징용에 대한 3자 배상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국민들에게 제대로만 설득됐으면 여론이 이렇게 악화 안 됐거든요. 네네. 이 부분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게 쌀을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쌀은 국가 안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축 전략으로 반드시 일정 부분을 매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쌀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나오면 얼마만큼까지 국민들이 소비한다는 걸 정확하게 농민들에 알려서 그 부분들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한덕수 총리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득을 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국민들을 사이에 놓고 네. 정치적으로나 정부가 정책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한미두나라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의 암호화폐 투자자 수십만 명에게 우리 돈으로 무려 50조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치고 해외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금은 동유럽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에 체포되어 있는 30대 초반의 한 남성이 국제적인 논란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름으로는 권도형, 영어로는 도권이라고 불리는 31살의 이 젊은이. 먼저 그가 자기를 직접 소개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Hello, everybody. I'm Do from Terra. I'm one of the two co-founders. We opened Korea Blockchain Week with a pretty ambitious title, Korea Runs on Terra. So I think we're just getting started here, but I think there's a lot of exciting things happening in our project. 앞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저 예언이 그게 이제 재미를 넘어서는 정말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도래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앵커 혹시 이거 테라와 루나 저 권도영이 설명하는 거 들었습니까? 들었죠, 저는. 정말 팬시합니다. 이거 들으면 땅 짓고 헤엄치기고 그냥 한강물 팔면 나에게는 절대로 믿져봤자 본전인 장사가 되는 거예요. 빨려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면 이게 1달러를 보장하려면 그게 테라예요. 테라가 1달러를 보장하려면 1달러에 달러가 있든지 1달러에 현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울에 달 수 있는 현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있는데 그게 필요 없이 알고리즘으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권동의 백그라운드가 다 사용됩니다. 그게 뭐 미국에서 S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대학교 좋은 대학교예요.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 그런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 아니었느냐. 그 알고리즘 자체가 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권도영 씨가 세운 회사의 이름이 테라폼 랩스. 그러니까 이 테라를 만드는 그런 회사란 뜻입니다. 루나 코인을 지금 승 박사 말씀한 대로 만들었는데 본인의 두 살배기 딸에게도 이 이름을 루나라고 네. 붙였다고 해요. 자, 이 루나가
천당과 지옥을 오간 암호화폐인데 설명을 좀 주시죠. 예,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께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께 직관적으로 자, 설명하기는 저 좀 보면요. 예. 쭉 가던 그 가치가 저 올라가는 거 보세요. 네네. 뭐 상상할 수 없게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테라와 루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루나가 오르면 루나가 2달러가 되잖아요. 2달러가 되면 그 2달러짜리를 테라 1달러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달러로 2달러를 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달러가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게 10달러로 올라가면 10달러라 할지라도 이 테라 1달러로 10달러를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루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테라를 가지고 있는 저는 땅 짓고 헤엄치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루나가 미친 듯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권도영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권도영이가 이거 만약에 테라하고 루나한테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하면 내가 20% 이상 이자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저 뒤에 보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뱅크런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데 막 인출 사태가 났죠. 네,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순간 떨어질 때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 정권거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떨어지는 거를 어떤 가상의 어떤 회사를 이용해서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게 권도영 씨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셀프 힐이라 그래요. 낮아. 그러니까 고쳐진다. 저는 그거 듣고 권도영 씨가 좀 이렇게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자가 치료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입장이니까 이게 리질리언스라는 단어도 안 쓰고 이걸 굉장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살아있는 생명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는 게 제대로 그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라 뭘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돈을 다른 회사를 통해서 투자해서 사들여서 만들어졌는 것이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에 확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때 권도영 씨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네. 이거는 어떠한 입장에서도 이 알고리즘으로 내가 막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알고리즘으로 막을 수 없는 거라면 처음부터 그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게 1달러가 유지됐으면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막을 수 없었다면 저는 알고리즘이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물 1달러 있었으면 떨어지면 1달러로 다 돈을 돌려줬으면 그게 자산 가치가 99% 폭락하지는 않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입장을 본다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사기성이 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피해액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돈으로 50조가 넘고 한미 양국 전 세계에 걸쳐서 30만 명 가까운 피해자가 났다. 뭐 파산자가 속출했다 이러는데 지금 승 박사도 얘기하지만 이게 사기다. 폰지 사기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폰지 사기가 뭡니까? 폰지 사기가 뭐냐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하면 그 주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현물이 있죠. 그 회사의 실질적인 그 소유와 관련된 주식이 존재하는데 현물이 존재하는데 이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없는 사기인데 이 폰지라는 사기가 뭐냐면 네. 이윤 창출은 하나도 없고 이제 기존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투자자들을 깨어서 그들의 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에게 주고 금융다단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 네. 투자자들은 또 다단계로 나중에 들어오는 돈 가지고 다시 또 수익을 해주고 그러니까 네. 아까 승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알고리즘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냥 실체가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뿐 아니고 미국 등에서도 여러 혐의를 이 권도영 씨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권도영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밖에 발부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 발부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는 겁니다. 저도 뭐 정권 합수단에는 뭐 분들하고 이야기는 나누어 보지만 굉장히 많은 범죄가 추가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두 가지 정도는 추가될 수 있어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 그중에서도 178조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이게 알고리즘이 없는데 돈을 투자받았다면 사기로 네. 이제 확인될 수 있고 미국이 그래서 예. 8개 혐의를 지웠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권거래위원회에서 팔레트라 그래서 재소장을 내리니까 뉴욕 남부지방검찰청 화이트 칼라 범죄를 가장 수사 잘한다는 남부지방검찰청이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가 사기, 시세조정 등 8가지 범죄가 되고 권도영 씨가 살아있는 대부분의 어떤 그 지역이 싱가포르였어요. 네. 싱가포르니까 싱가포르 안에서도 소비자들이 많이 이렇게 손해가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소비자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도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문제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이렇게 냈다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네네. 나중에 저희들이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면 몬테네그로 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공문서가 위조된 것을 보이면
행사죄가 성립되고 그게 아니라 몬테네그로가 굉장히 선진적인 법인 것 같은데 위조 여권을 가지고만 있어도 나중에 행사할 가능성만 있어도 공문서 행사죄가 되는데 네네. 벨기에 여권이 위조되는 건 확실해요. 트렁크에서 나왔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공문서 위조로 지금 저렇게 지금 이제 기소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는 좀 이따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권 씨는 해외 도피행을 선택을 했는데 그야말로 여러 나라를 전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VIP 대접을 받으면서 다녔다. 이게 이제 엄청난 돈이 스위스은행에도 예치됐다는 말이 있고 뭐 비트코인 그러니까요. 10,000개를 어디다 숨겼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에 생활하면서도 아주 그 정말 이 상당한 부유한 그런 생활을 누렸던 것이고 지금 도주 행보를 보시면 동선을 보시면 싱가포르에서 아랍에미레이트 다 돈 많이 드는 나라로 가요. 저게 다시- 두바이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두바이로 가려고 또 했다는 설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 시도를 했다는 거죠. 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세르비아로 갔다가 동유럽. 이제- 네. 맞습니다. 동유럽에서 몬테네그로에서 이제 체포가 됐으니까 이 많은 돈 정말 50조 원이 넘는 돈의 피해, 30만 명에 대한 피해를 자기는 돈을 펑펑펑 쓰면서 돌아다닌 것이죠. 네. 현재 동유럽의 이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에서 체포가 됐고 공문서 위조 혐의, 이 위조 여권을 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위조 여권이 아니라 아예 권 씨가 이중 국적자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게 다 설입니다. 설이고 저는 권도영 씨 변호인 측이 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만약 권도영 씨를 정말 변호하고 있으면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명확하다고 말을 해주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약간 변호인 측의 말이 조금 제가 듣기에는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나중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권도영 씨에게 필요한 반론권을 저희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권이 두 개예요. 하나는 코스타리카 여권이 있고 하나는 벨기에 여권이 있는데 코스타리카 여권에 자기 본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년월일하고 본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과연 이게 위조 여권이냐 이 말이에요. 위조 여권 만드실 때 앵커 그렇게 만들겠어요? 자기의 생년월일 그대로 집어넣고 이름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에서 쓰는 그 코스타리카 여권은 진짜 여권을 사용해서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로 가려고 했던 정황이 보인다. 그래서 그 권도영 씨 측 변호인은 이거 공문서 위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여권, 이게 위조 여권이면 위조 여권 보이는 게 행사죄가 되는데 이게 위조 여권이 아니라 진짜 여권이니까 공문서 위조 행사가 아니다. 네. 그래서 처벌받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몬테네그로 법에 보면 공문서가 위조되어 있는 것을 소지만 하더라도 행사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게 벨기에 여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해서 몬테네그로에서는 우리나라 실정법 위반했다. 난 너희 나라로 보내주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위법을 했다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재판받아라. 사실은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외국인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 처벌받는 건 논의를 치더라도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을 먼저 실현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몬테네그로에서는 이거부터 재판하고 그다음에 송환 결정 우리가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권도영 씨는 이 국내의 디모 그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부인도 또 알려진 그 명문 고등학교 출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한국어 통역이 없으면 내가 답할 수 없다. 이렇게 물론 영어 대단히 스탠퍼드 출신이니까 잘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어권을 박탈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도였을까요? 근데 이거 약간 개심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개심죄. 우리 국민들의 마음 정서상. 네. 왜냐면 이건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좀 시간 끌기용, 방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통역을 요구하는 거는. 근데 SNS 상에서 항상 영어로만 소통을 해갖고 한국 취재진들이 취재를 시도했을 때 영어로 했어요. I'm gone 뭐 이러면서 영어로 했다고 말이에요. 나 I'm not Korean. I cannot speak Korean.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몬테네그로에서 이제 1차 신문에 들어가니까 한국 통역 달라. 한국 통역 준비 안 하면 나 저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뭔가 이제 법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해도 너무하네라는 심정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몬테네그로 당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검찰이 한국 검찰보다 먼저 권도영 씨에 대한 인도 청구를 했다. 이런 보도가 이제 몇 시간 전에 나왔어요. 신병을 확보하는 한미 검찰의 경쟁에서
미국에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밀리면 안 된다라는 당위적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인터뷰를 할 때 네 가지를 계속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법무부나 몬테네그로 법정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프리알러티, 누가 선점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가장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했느냐. 만약에 손님들이 왔어요. 손님들이 네. 와서 A란 물건을 사고 싶은데 1번 제가 가서 이 물건 사겠습니다라고 하고 뒤에 소장님이 와서 이 물건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앵커는 누구한테 물건 파시겠습니까? 먼저 얘기한 그렇죠. 사람. 먼저 얘기한 사람. 먼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나라가 당연히 프리알러티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또 한마디가 뭔가 하면 적색수배는 대한민국이 먼저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 권도영을 단 한 번도 이렇게 아이 컨택을 못했습니다. 그냥 갖고 있는 서류로 기소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 8가지 혐의가 정말 제대로 미국 형사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미국 법정에서는 probably cause라 그래서 중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입증 책임이 약간 완화된 부분은 있지만 여하튼 마지막에 유죄 판단은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개연성은 결국 똑같은데 대한민국은 권도영에 대해서 수많은 조사를 했는 거잖아요. 네네. 피해자들에 대해 진술도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더 많지 않겠느냐라는 걸 주장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 회복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누가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하는 게 가장 잘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권도영이가 들어와야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려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피해가 엄청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다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나라에서 확실하게 형사사법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건데 그 형사사법의 주권 대한민국도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자가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형량 확보는 가능합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100년이라는 형량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최대한 형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30년 형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도 미국에서 또 재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형 30년 받는 과정에 형 집행 정지시켜서 미국에 보내줘야 됩니다. 범죄인 인도하면. 그래서 보내줘서 미국에 또 형 100년 받으면 우리나라에 10년 살고 다시 미국 가서 그 나머지 30년 이후에 미국 법은 제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70년 이상 미국에서도 형기를 살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나라에서 처벌받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권도영은 끝까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국 검찰이냐 미국 검찰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했고 또 그거와 관계없이 중형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권 씨 입장에서는 어디 검찰로 오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라든가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권도영은 미국은 절대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가면은 100년 이상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과 미국이 달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권도영 변호인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몬테네그로 계속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한국에 오면 또 여러 건입니다. 정권 사기, 사기, 배임.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최고 형량 범죄의 한 1.5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한도가 있어요. 네, 한도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 문제예요. 미국은요. 정권 사기, 사기, 배임 아까 8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성 박사님 말씀하신 미국 남부에 무조건 다 총합합니다. 그냥 그러면 무조건 다 합치더라고요. 8개 혐의니까 100년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미국 법과 우리 법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의 의견도 지금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미국 송환을 바란다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의 정말 아픈 양가의 감정인데 피해 회복 받고 싶겠죠. 받고 싶은데 지금 권도영이가 가지고 있는 피해 금액이 한 52조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럼 52조에 지금 권도영이 가지고 있는 건 한 2천억,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20만, 30만 피해자들에게 이거 사실 안분배당하거든요. 내가 피해 금액 낳는 것만큼의 비율을 다 계산해서 그 2천억, 3천억을 다 이렇게 뿌려주는, 네. 나누어주는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 들겠어요? 내가 받는 그 피해액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100분의 1, 1000분의 1 받느니 너 미국 가서 제대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 약간 함무라비식 그런 예. 그 심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받을 수 있는 걸 충분히 받는다면 대한민국 오는 거 괜찮은데 그 어떤 미국 검찰이 됐건 대한민국 검찰이 됐건 전 세계 어떤 검찰이 됐건
됐건 그 52조를 전액 환수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권 그러니까 뭐 코인의 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금액 떨어졌는 건 논외로 치고 결국 권도영의 재산으로 안분 배당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하니 그럴 바야 아까 우리 저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맥스 한 30년에서 50년 받느니 무기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72조를 사기를 쳤어요. 그 사기 하나에 100년 나왔거든요. 그러면 150년 나왔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권도영 씨가 52억이면 그의 반 정도, 3분의 2 정도의 형량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지면 100년 이상, 사기 하나만 하더라도 100년 이상 나올 수 있으니 미국권에서 제대로 처벌받게 하자라는 게 국민들의 의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한 언론사가 권도영 씨의 현지, 그러니까 몬테네그로에서 고용한 변호인에게 이 송환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송치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답변이 왔다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했어요.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권도영 송환 절차 어떻게 되나 말하고 싶지도 말할 필요도 없다. 현 단계 이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권도영 한미 중 어디로 송환되기를 원하나 노 코멘트. 그러면서 덧붙인 내용이 있는데 아예 몬테네그로 여기에서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몬테네그로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몬테네그로에서 차라리 안 나간다. 오히려 이건 피해자들한테 윽박 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한편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시초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어있죠. 그 1호 수사 대상이 바로 이 권씨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그렇죠. 있어요. 사실 이게 뭐 추미애 전 장관의 생각은 또 따로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엔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물론 대한민국 특수부 수사 잘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특별수사청을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놓은 게 필요한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새로 남부의 정권 이제 수사 합수단이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 받는 거 테라를 만드는 권도영 씨를 지켜봤는 거예요. 지켜봤는데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무슨 판단을 한가 하면 정권이 되어야 자본시장법 거래에 위반이 되는데 이게 이진법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성이 인정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신년성이라는 권도영과 같은 코파운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검찰이 그 신년성에 대해서 압수수색에서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니까요. 권도영이 들어오게 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수사를 한다면 정권 합수단에 굉장히 큰 성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여의도 저승사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한 뒤에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부활시키면서 한 말도 있었죠? 네, 의미심장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의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여의도 저승사자인데 합수단의 부활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강력한 대처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합수단 폐지함으로써 잠재적 범죄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 이건 잘못된 일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네. 경제와 법률에 정의를 실현하자는 그런 청원의 목소리가 높다는 사건임에 분명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주목되는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